안치용의 고전 산책. 소아성애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성적 자기 결정권인데,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죠. 이제 사회적이나 인류학적 측면에서 보는 거하고 문학적 관점에서 보는 거가 있는데, 일단은 소아성애를 사회적이나 인류학적으로 보는 것 측면에서는 소아성애가 부인돼야 되죠. 성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개인들이 근대국가 성립과 함께 개인들의 교육과 성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시스템과 기준에 맞춰서 정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인 나이도 정해주고 결혼할 수 있는 나이도 정해주고 이렇게 되면서 개별적인 수준에서 개인 차이에 의해서 또는 뭐 거기에도 폭력도 개입하지만 어쨌든 어떤 곳은 폭력이 개입하고 어떤 것에는 권력이 개입하고 어떤 데서는 자기 결정권이 개입해서 소아성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금지된 거죠. 금지된 거는 이제 국가라든지 사회라든지 하나의 시스템이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넘을 수가 없는 거죠. 동성애하고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기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누가 결정하느냐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공권력을 통해서 소위 토론을 통해서 정했다고 보는 공권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소아성애는 금단의 영역이 된 거죠. 사회학이나 인류학적 관점이고 문학적 관점에서는 그러나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더러운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이 만나는 지점을 발견하고 싶었는데 찾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문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근대 국가나 또는 뭐 사회 시스템이 특정한 것들을 금지를 했다 하더라도 거대 체계에서 어긋나 있는 양상들이 있는데 그것들까지 어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소아성애가 금지돼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기 험버트 같은 사람과 롤리타가 아닌 뭐 실제로 큐하고 거기는 좋아했던 거라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성적 자기 결정권은 저는 존재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사회적인 책임, 법률적인 책임은 지지만 그거는 근데 이제 롤리타의 아버지로서 보호자 입장에서 성적으로 서로가 소통하는 문제는 그거는 이제 다른 모든 정황 증거상 성적 착취에 가깝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제 권력이 개입돼 있고 등등등 이렇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런 어떤 사회적인 조건을 떠나서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 인간 욕망의 양상을 문학이 그려내는 것은 항상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불편한 것들을 그려낼 때 불편한 것들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결국은 잘못하면 외설이 되고 잘하면 이제 예술이 되는 이러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불편한 것들을 보여주는 곳에서 인간 욕망이 체계와 부딪혀서 어떤 뭐 인간의 가치, 존엄성, 의미 등등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을 그 마찰 속에서 드러내진 게 아니라 그냥 뭐 관음적이거나 상업적이거나 뭐 이런 정도에 떨어지면 외설이 되는 거고 그걸 넘어서면 예술이 되겠죠. 롤리타는 그 평가를 거치고 살아남았다라는 게 이제 이 책을 읽거나 문학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이제 일관된 주장이죠. 그래서 소아성애와 관련돼서 이건 포르노그래피가 아니다. 소아성애를 다루고 있지만 이건 포르노그래피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소아성애를 보는 관점은 그러니까 문학적인 측면하고 다른 측면에서 달리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까 우리 영어도 보여줬던 첫 문장에서 양말이 나오죠. 원싹이 나오고 롤리타를 만나는 장면에서도 처음에 발견하는 게 떨어진 양말이죠. 양말이 일종의 뭐 약간 패치 같은 느낌도 주는데 이 양말을 신은 게 아니라 지금 한 짝을 보여주고 있죠. 한 짝. 불안전한 느낌이면서 뒤에 보면 하얀 양말인데 어쨌든 이 양말 한 짝이 이 책에서는 하나의 모티브처럼 작용한다라는 거하고 이쪽에서 이제 양쪽 양말을 신었는데 어쨌든 그죠? 이제 문학 동네에서 이런 사진을 쓴데도 나름대로 이게 이제 중요한 모티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읽었던 거가 비슷한 단어를 찾으면 브람스 정도가 아닐까. 브람스보다는 조금 더 주제의식에 깊이 들어가죠. 구조가 소아성애 플러스 근친상간 구조 같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뒤에 본인이 얘기했지만 롤리타가 근친상간이냐라고 한번 뭐 쾌활하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고 작가가 근친상간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근친상간의 패러디란 말을 쓰는데 근친상간의 패러디하고 그다음에 소아성애가 같이 가는 구조인데 명백한 근친상간은 아니죠. 사실 둘이 피도 안 섞여 있고
아버지로 생활한 지도 한 달도 안 됐고, 그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소아성애인데, 근데 이제 근친상간의 구조 속에서 소아성애를 끌어들이는 어떤 유사성의 구조, 유사성의 구조 속에서 끊임없는 자기 디스가 나오잖아요. 자기 디스와 그다음에 뭐 냉소, 그다음에 일종의 유머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거리감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이 작품이 뭘 얘기하는 걸까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고 봐요. 이게 일종의 구조죠. 구조와 문체를 통한 어떤 심미적인 기쁨, 이런 거를 주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아까 우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빠라고 부를 때 이제 뭐 소름이 끼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라고도 불러요, 한번. 처음으로자 마지막으로 롤리타가 H한테 자기라고 부르고 또 아빠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이중적인 존재로서 분열되는 건데 이거는 근데 분열이 조금 웃기는 분열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에는 그 이중성 속에 분열되는 것들은 본인이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서 자기가 괴로워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아빠의 역할이라는 가상의 어떤 존재하고 자기가 명백하게 갖고 있던 소아성애가 분열하는 이중성 자체도 약간 허위적인 구조를 취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면서 본인이 소아성애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랑한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겪는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실제로는 아닌 아빠라는 역할도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 구조에서는 이제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 작가가 갖고 있는 정체성 측면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작가가 일단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인데 그거 자체로도 이제 신세계, 구세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신세계와 구세계의 어떤 분열이 있지만은 근데 구세계에서도 특히 이 사람이 러시아에서 나왔는데 당시 그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특히 초반에는 유럽에 난민들이 넘쳐났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국경 같은 게 좀 명확했지만 국경 내에 국민을 통제하는 방식이 약간 여유가 있었어요. 20세기 초반만 해도. 근데 그게 이제 2차 세계적 즈음으로 가면서 엄격해지면서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난민들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초창기에 러시아 난민은 유럽에서 환영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혈통적인 문제 때문에. 러시아 혁명이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니까 거기서 쫓겨난 사람들은 러시아 왕족이나 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주류 세력들이 갖고 있는 귀족적인 우월함 이런 것들이 있고 유럽에도 그런 게 강했기 때문에 러시아 난민은 상당히 대우를 받았던 편인데 다른 난민들에 비해서 나중에 이제 그게 엄격해져요. 이제 구별 없이.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은 두 번의 어떤 그 분열을 겪는 거죠. 러시아에서 서부 유럽으로 나왔다가 러시아에서 귀족 혈통으로 자랐다가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자기 조국을 떠났는데 유럽에서 다시 한번 미국으로 가는 뭐 이러한 뭐라 그러지 이중성 주변인 또는 우리가 많이 하는 말 경계인 경험이 작품에 많이 반영됐고 이러한 것들이 헌버트란 사람을 통해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설정이 재밌잖아요. 어머니가 3살 때 벼락 맞아 죽은 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3살 때 우리가 벼락 맞는 거하고 느낌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벼락 맞아 죽는다는 게 이 재밌는 유머스러운 설정 같긴 해요. 일종의 자기 동일시로서 분신처럼 부려가는데 끊임없이 이거를 웃기게 만들고 까발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돌려가고 이렇게 해서 뭐 다양한 분열적인 면, 이중적인 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어서 결이 막 이렇게 막 풍성해집니다. 결이 막 되게 많아져서 우리가 이 내장 같은데 우리 내장, 모든 포유류의 내장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내장 안에 막 선모가 있잖아요. 선모가 이렇게 막, 내장이 되게 길잖아요. 그 선모를 통과하는 것처럼 다양한 이중성 주변적인 장치들을 막 해놓아서 이 책이 재미도 있으면서 어렵기도 하면서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좀 긴 소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거.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뭘까라고 하는 건 이 뒷책에 이제 작가가 자기가 써놨으니까 그 말을 뭐 받아들여야죠. 그 양반이 이제 뒤에 보면은 나는 책을 쓸 때는 뭐 그냥 책 끝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체로 쓰다 보면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특정한 목적보다는 손이 가는 대로 이제 결말을 짓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예술을 기준으로 삼는 특별한 심리 상태에 어떤 식으로든 연결됐다는 느낌을 줄 때만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문학은. 이 양반이 보는 문학은. 그래서 롤리타 자체도
어떤 교훈을 독자는 수용 과정에서 교훈을 느낄 수도 있죠. 근데 본인은 뭐 교훈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다고 외설인 것도 아니고, 반면교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유일하게 생각한 거는 심미적인 완결성을 이 책에서 구현하려고 했다는 거. 그럼으로써 어떤 소위 리얼리즘으로 추앙받고 있는 뭐 작가들 다 적어놨죠. 발자크, 고리키 같은 사람. 그래서 언젠가는 누군가 망치를 들고 나타나서 발자크와 고리키와 토마스만을 힘차게 때려 부시리라고 이제 작가의 말을 써놓고 있잖아요. 이 책에 나타나고 있는 작가의 배경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이 설정들 이런 것들이 결국 심미적인 것으로 가는데 결론적으로 거기서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성취하는 사회적인 가치는 뭘까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참 어렵죠. 어렵죠. 그 소아성애에 대해서. 근데 예컨대 이제 미투 얘기가 하면서 이윤택은 좀 나쁜 사람이라고 판결을 받았지만은 제가 최근에도 뭐 그런 글을 썼는데 이윤택이 예외적인 남성인가라고 하면 저는 예외적인 남성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에겐 다 이윤택이 들어있다고 보는데 남자들에게는 한국 남자들에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난받고 욕먹는 홍상수하고는 다르다. 이윤택은 홍상수와 이윤택은 다르다라고 하지만 이제 홍상수에도 뭐 권력적인 측면, 가부장적인 측면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올 수밖에 없는 책인데 처음에 얘기했던 작가가 얘기했던 더러운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이 만나는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이제 문학의 기능이기도 하면서 결국 우리가 살아갈 때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한 거죠. 분명히 뭐 롤리타 같은 여자와 사귀는 거는 금기된 영역이지만 누군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제 나이 또래 누군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정말 사랑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되고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X라고 단정할 권리는 없고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 너머에서 인간적인 가치까지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마 소아성애를 통해서 그나마 이제 얘기하려고 했다는 우리 사용자라고 한다면 문학이 얘기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는 존엄한 가치, 자기 존재의 확인,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치고는 조금 빠른데 그래서 이제 거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서막처럼 보면 되는데 기술 방식으로 보면은 거의 메타적인 게 많이 나타나요. 이제 메타 픽션이라고도 하고 메타 기술이라고도 하고 그런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전통적인 서사 기법에서는 브람스 같은 경우를 좋아하세요는 서사가 좀 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람스를 좋아해서는 우리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쳐다보고 작가가 만들어 놓은 작품을 이렇게 보는데 이 소설에서는 또는 이제 메타적인 기법이 등장한 소설에는 작가가 끼어들어요. 자꾸. 독자한테 말도 걸고 가로치고 엉뚱한 얘기도 하고 현실과 픽션 사이의 구분을 흐트러뜨리면서 어떤 서사적인 거를 좀 방해하고 그다음에 뭐 분열시키는 이런 게 이제 포스트 모던적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책의 구성 자체도 처음에는 변호사가 서문을 써놨다가 나중에 또 그거를 뒤집는 작가의 글이 붙어 있고 이러한 형태 자체가 이제 포스트 모던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본격화하는 건 그 뒤로 이제 한번 2, 30년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해서 중요한 영향을 준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행한 얘기를 이제 하나 해야 한다면 결국 이게 왜 강간이 되고 범죄가 되고 비극이 되냐 하는 것은 Q하고 H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판정받잖아요. 내가 사랑한 거는 Q라고 롤리타가. 그러니까 롤리타라는 어린 여인에게 우리가 성적 결정권이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한다면 롤리타는 Q를 사랑한 거고 H한테는 착취당한 거죠. 성적으로 또는 인생에 착취당한 건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워딩이 그렇게 나오죠. 그 사람은 내 가슴에 상처를 남겼고 아저씨 또는 아빠란 말은 안 했어요. 원래 원래는 아저씨 가로치고 또는 뭐 요즘 유행한 말 이렇게 줄긋고 아빠는 내 인생에 상처를 남겼을 뿐이고 가슴에 상처를 남긴 사람하고 인생에 상처를 남긴 사람 둘인데 보통 사랑하는 사람은 가슴에 상처를 남기죠. 근데 인생에 상처를 남겼으니까 제일 지랄 같은 결말인 거죠. 이게 이제 약간 포스트 모던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해서 마지막 장면에 예상할 수 있는 극적인 화해라든지 또는 그거 넘어서의 뭐 사랑의 발견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결국은 씁쓸한 뭐 그다음에 결코 아름다워지지 않는 현실을
확인한 거로 끝나죠. 그리고 이제 뜬금없이 자기 연적을 한참 시간이나 죽이고, 그 죽이는 과정도 이제 이게 참 현대적이고 포스트 모던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마지막 장면이 최근에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은 것들을 풀어놓은 것 같아요. 영화에서 느끼는 것 같은 뭐라 그러지 그 액션 영화에서 보이는 것 같은 억지스러움이 안 나오고 약간 코믹하고 억지스럽지만 더 현실감 나는 뭐 이런 느낌. 그럼으로써 등장인물들을 초라하게 만드는 이러한 구조. 그 액션극에 나오는 근육질 남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술 취한 놈하고 마약에 배 나온 그다음에 머리 빠지고 머리 빠진 뭐 그 정도 남자들이 씩씩대고 싸우는데 결투다운 결투도 못하고 총 맞아도 막 이렇게 좀 뭐 잘 쏘지도 못하고 뭐 이러한 찌질한 결말을 통해서 다시 사랑을 확인한다는 본인은 난 너 사랑했어. 너는 나를 통해서 네 인생을 조졌지만은 그리고 내가 사랑한 건 너야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뭐 계속 찢어지고 분열되고 찌질한 전개와 결말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걸 인식하죠. 이게 성적 착취고 강간이었다는 게. 그리고 한밤중에 밤이면 밤마다 잠든 채 하는 내 귓가에 울리던 그녀의 흐느낌이 전부였다 이런 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말 같기도 하고 험버트의 말 같기도 하고 마지막에 너와 내가 함께 불멸을 누리는 길은 예술이란 피난처밖에 없겠다. 이거는 사실은 이게 포스트 모던체 결말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험버트의 얘기가 아니라 작가의 롤리타와 험버트라는 사람을 만들어내서 그걸 통해서 어떤 불멸의 예술적 성취를 이루는 길이 이 책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험버트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사실. 험버트는 찌질한 결말로 가고 있고 관련해서 이게 본인이 의도한 건지 한계인지는 모르겠는데 미투와 관련해서 이제 시사를 주는 거는 H가 로리타에게 주는 마지막 당부가 좀 어이없죠, 그죠? 잘 살아라. 남편한테 잘하고 다른 남자가 너 못 만지게 하고 뭐 마지막 당부가 그죠? 그리고 뭐 애도 너 낳고 산다 기왕이면 아들 낳아라. 그러니까 마지막 당부가 이제 불멸의 길 얘기하기 직전에 다른 남자 너 못 만지게 하고 남편한테 잘하고 남편이 너한테 못하면 죽여버린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 작가의 전공자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찌질하게 반대되게 쓴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당대 남성 작가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불편하게 있는 그대로 자기는 불편한지 모르게 불편한 거를 그냥 사실 그대로 반영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리 보든 저리 보든 좀 막판에 당부는 정말 생뚱맞죠. 어쨌든 그럼에도 성과는 거두고 작가의 의도이든 아니 다른 남자 못 만지게 해라 아들 낳아라 이러고 이게 그다음에 불멸의 길을 가자라고 하는 거는 웃기죠. 이게 이제 시종일관 반영되는 일종의 유머 코드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님펫과 관련된 것은, 이제, 또는 소화성애 플러스 님펫과 관련된 것들은 하나의 문화적 현상인 거는 이제 분명히 이제 작가가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젊은 여성 또는 그 당대의 어떤 이런 사람 중에서 느끼지 않고 특정한 유형한테 느끼는데 그 문화적 취향인 거죠, 성적. 결론적으로 그게 특정한 취향임을 보여주는 게 그거 이제 극지방에 님펫이 없다. 원초적이고 문명을 떠난 상태의 젊은 여성에게서는 어떤 성적인 도착의 욕망조차 못 느낀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되게 훌륭한 작품인 것 같고 읽기에 뭐 다양한 말장난과 이 작가가 갖고 있는 이게 자기 언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모국어 이상으로 현란하게 글을 소화해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언어의 문제가 남죠. 이 책을 영어로 읽는 게 좋을 것인가?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책은 원어로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근데 뭐 좋은 번역본을 주석이 달린 번역본을 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번역서를 읽을 때보다 훨씬 많은 주석을 들고 덤벼야 돼요. 또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시사라든지 뭐 그다음에 문화, 맥락 이런 거를 왜 흔히 이제 앞자 바꾸기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이 책에 보면 한국말에 익숙한 사람끼리 그런 거 하면은 우리 알아듣는데 외국어는 절대 못 이게 뭐냐고 지금 또 간다.